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 다음을 보겠습니다. 데이터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을 때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니 하고 물어봤을 때 이걸 표현하는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그래프나 표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수분포표나 아니면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면 되겠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막대 그래프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빈도가 어떻게 돼 있구나, 즉 분포가 대충 어떻게 되는지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이 그래프나 표로 하는 것은 시각적인 면이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큰 장점이 있어요. 그러나 이건 여러 가지 단점이 있어서 우리가 다르게도 합니다. 그래프 대신에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수치로 표현한다는 건 뭐냐면, 예를 들면 오늘 몇 도니 하면 오늘 다 돼, 포근해, 이런 표현보다는 오늘 최고 기온이 22도야 이렇게 표현하는 게 수치로 표현하는 겁니다. 숫자, 이 숫자로 표현했던 뜻입니다. 그럼 숫자를 어떤 거를 숫자로 표현하면 좋을까 하면 센트럴 텐던시, 그리고 데이터의 중심 위치죠. 혹은 대표값, 그 다음에 흩어진 정도, 산포도 등등을 수치로 표현해 주면 우리가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공분산과 상관계수에 대해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 설명을 먼저 드렸고요. 자, 데이터가 X만 있다고, X에 대한 데이터만 있다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데이터가 X만 있는 것이 아니라 X와 Y가 있습니다. X와 Y가 있다면 무엇이 관심사항일까요? 만약 데이터 X만 있다면 우리의 관심사항은요, 기대값과 분산입니다. 즉 대표값을 나타내는 가장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대표값이고요. 산포도를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요한 게 분산입니다. 그래서 X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E of X와 variance X를 구해주면 우리가 통계학적인 정보를 얻을 수가 있는데, 만약 X와 Y가 있다면 이때 관심사항은 무엇일까요? 우선 떠오르는 게 X의 기대값, X의 분산이고 그 다음에 Y의 기대값과 Y의 분산인데 이건 이미 했으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다룰 필요가 없겠죠. 자, X와 Y가 있다면 이때 관심사항은 X와 Y의 관계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4명이서 모였어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떠한 특정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 X라는 인간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관심사항이 뭐예요? 이 사람의 특성, 통계학적으로 하면 이 사람의 평균과 분산을 대해 얘기를 하면 통계학적으로 얘기가 다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4명의 대화를 할 때 X에 대해서만 얘기한 것이 아니라 X와 Y를 동시에 갖고 대상으로 해서 대화를 했습니다. 그럼 이때 대화의 대상이 뭘까요? X의 특성, Y의 특성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건 X, Y가 같이 있으니까 X와 Y의 관계, 비교, 이런 것이 관심사항입니다. 따라서 X와 Y가 있다면 그 관심사항은 관계예요. 그럼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처럼 먼저 그래프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그래프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수치로 표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프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자, 이 그래프 왼쪽에 있는 그림과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있습니다. 이 두 개의 그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X고요, 여기는 Y고요. X고 Y입니다. 즉 X좌표, Y좌표를 점으로 찍은 거고, 이러한 그래프를 우리가 산점도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스캐터 플롯. 이렇게 스캐터 플롯을 표현하면, 즉 이 그래프를 표현하면 X와 Y의 관계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보겠습니다. X와 Y의 관계가 대충 이런 스타일이죠. 여기는 이런 스타일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X가 커질 때
y도 같이 커지고요. x가 작아질 때 y도 같이 작아집니다. 즉 x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반면에 오른쪽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x가 커질 때 y는 어때요? x가 커졌어요. y는 작아지고요. x가 작아질 때 y는 커집니다. 즉 xy가 반대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자, 이 그래프 산점들을 보면 x와 y의 관계, 한쪽이 커질 때 다른 쪽이 커지나 작아지나 이런 관계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수치를 파악하는 방법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공분산 상관계수입니다. 먼저 공분산부터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자, 공분산의 정의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공분산을 공부할 때 두 가지를 공부할게요. 하나는 부호, 즉 공분산의 부호가 플러스이면 무슨 뜻일까, 마이너스이면 무슨 뜻일까, 0이면 무슨 뜻일까를 공부할 거고요. 두 번째, 크기, 공분산이 크다는 건 무슨 뜻이고 작다는 건 무슨 뜻일까를 공부할 겁니다. 공분산은 정의가 좀 복잡하게 생겼습니다. 매우 어렵게 생겼죠. 자, x와 y가 있으니까 두 개가 있다 그랬습니다. x와 y의 관계니까 xy라고 쓰고, 그 밖에 공분산, 영어로 covariance인데 앞에 있는 COB를 씁니다. 따라서 COB XY 하고요. 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외우셔도 되고 이렇게 외우셔도 되는데 참 외우기 어렵게 생겼죠. 자, 그럼 공분산이 이렇게 정의되는데 공분산을 이렇게 한번 볼게요. X 하고요. Y 대신에 X를 써보겠습니다. 즉 같은 확률 변수기의 공분산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 정의에 따라서 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x-2 of x 곱하기 y 대신에 x를 쓰면 되죠. x-2 of x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결국 이건 무엇이 되냐면 expected value of x-2 of x의 스퀘어드가 됩니다. 자,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은 게 있네요. 같은 확률 변수에 같을 때 공분산은 분산이 된다. 따라서 공분산과 분산은 매우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게 더 큰 개념이냐 하면 공분산이 더 큰 개념입니다. 공분산은 x와 y 다를 때도 있죠. xx일 때도 있지만 x와 y가 다를 때도 있는데 분산은 어떤 경우예요? 공분산이 아주 특수한 경우. 어떠한 특수한 경우냐 하면 x와 x 같은 확률 변수의 끼리의 공분산은 분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공분산이 외우기 힘드시다면 우리가 분산은 꼭 이거 외워야 하니까 이거 알아야 되는 거니까 이걸 인수분해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여기 x를 y로 다른 거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분산은 뭐냐면 두 확률 변수 x와의 관계를 나타내는데 그 관계 중에서 구체적으로 말하면 변동 방향, 그게 부호예요. 강도, 크기예요. 를 나타냅니다. 이 그림에서 공분산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산의 공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이걸 녹색으로 표시할게요. x-2 of x를 그 다음에 이 뒤에 있는 y-2 of y를 녹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이 두 녹색을 곱한 것을 빨간색으로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공분산이라는 것은 빨간 거의 기대값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갖고 이제 구체적으로 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2 of x를 먼저 구해 볼게요. 2 of x와 2 of y를 구할 때 이것이 무엇일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요점에 좌표를 보겠습니다. 그 산점도인데 요거의 x와 y의 좌표가 8,6이라고 해 볼게요.
그럼 이때 x좌표는 6이고 y좌표는 x좌표는 8이고요. y좌표는 6입니다. E of x라는 것은 각 관찰점의 x좌표에 x좌표는 여기 수직으로 이어지면 요게 x좌표겠죠? 요거의 평균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 평균은 대략 요쯤 지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여기 검은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여기 E of x고요. E of y는 y좌표, 즉 여기 y좌표가 있죠. 이렇게 수평으로 하면 y좌표가 나옵니다. 요거의 평균이라 E of y는 대략 이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 하늘색의 부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찰점이 여기 있어요. 이 점이요. 자, 이 점은 x-e of x가 x-e of x가 플러스고요. 그 다음에 y-e of y는 y-e of y가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곱하기 플러스라 빨간 이 동그라미의 부호는 플러스가 됩니다. 자, 여기 요 점을 보겠습니다. 요 점은 x-e of x는요 마이너스고요. 부호가 y-e of y는 플러스입니다. 마이너스 곱하기 플러스니까 이 빨간 동그라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점을 보겠습니다. x-e of x는 마이너스고요. y-e of y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라 빨간 동그라미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면 여기 점이 있다면 플러스 곱하기 마이너스가 돼서 빨간 동그라미의 부호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즉 관찰점이 이렇게 4등분이 돼서 여기 있는 관찰점은 플러스의 영향을 주고요. 이쪽의 관찰점은 마이너스 영향을 주고 이쪽은 플러스 영향을 주고 여기 있는 관찰점은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따라서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관찰점이 있다면 4등분해서 플러스 쪽, 마이너스 쪽, 마이너스 쪽인데 공분사하는 건 빨간 동그라미의 평균 아닙니까? 즉 플러스의 관찰점이 많으면 공분사는 플러스고 마이너스의 관찰점이 많으면 공분사는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생겼다면 공분사는 플러스이고 이렇게 생겼다면 공분사는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십자를 나누면 마이너스 쪽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공식대로 하면 이렇게 10십자를 그은 다음에 플러스 쪽에 관찰점이 많은가 마이너스 쪽에 관찰점이 많은가를 파악하면 되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쉬운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여기를 보겠습니다. 관찰점은 대략 이런 스타일이네요. 여기는 이런 스타일이고요. 관찰점을 대변한 직선을 도출해 보겠습니다. 직선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건 이런 직선이 도출되겠죠. 이때 직선이 관찰점을 대변하는 직선입니다. 이런 때 관찰점을 대변해서 이렇게 그을 수는 없잖아요. 이럴 때 이렇게 그을 수는 없잖아요. 관찰점을 대변하는 직선을 도출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때는 우상향하고요. 빨간 선이 이때는 우하향합니다. 이 빨간 선은 x와 y의 일반적인 관계를 나타내죠. 우상향하는 경우에는 상관계수가 공분산이 플러스이고 우하향하면 공분산이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지을 수가 있어요. 관찰점은 대변한 직선을 도출해라. 그리고 그 관찰점을 대변하는 직선이 우상향하는가 우하향하는가에 따라서 공분선이 플러스인가 마이너스인가가 정해집니다. 우상향한다는 건 무슨 말일까요? x가 커질 때 y가 커지고 x가 작아질 때 y가 작아진다는 뜻이고요. 우하향한다는 뜻은 x가 클 때 y는 작아지고
x가 작을 때 y는 크다는 얘기입니다.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부호가 공분산의 부호가 플러스라는 것은 x, 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 공분산의 마이너스라는 것은 x, y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그럼 공분산이 0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0인 경우 우리 아직 안 했잖아요. 0인 경우 어떻게 될까? 자, 0인 경우는 이렇게 됩니다. 자, 관찰점을 10자로 나눠 보겠습니다. 근데 관찰점이 여기 있으면 공분산에 플러스 영향을 주고 여기 있으면 플러스 영향을 주는 반면에 이쪽이나 이쪽에 있으면 마이너스 영향을 줍니다. 그렇다면 공분산 0이라는 건 어떤 상황일까요? 플러스에 있는 관찰점이나 마이너스 쪽에 있는 관찰점의 개수가 거의 같은 경우입니다. 제가 10숫자를 그렸으니까 그 10숫자 빼고 다시 그려볼게요. 그럼 이렇게 생겼어요. 이런 거는 공분산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x가 커질 때 y는 어떻게 움직입니까? y가 작아지나요? 커지나요? 아니죠. 모르겠죠. 그냥 별 상관이 없는 경우 같아요. 그러면 공분산이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제 이 4개의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분산의 부호부터 볼게요. 관찰점을 대변한 직선을 도출하면 우상향하고 여기도 우상향하니까 둘 다 플러스입니다. 오른쪽의 경우는 관찰점은 대변한 직선을 도출하면 우하향하고 우양함으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제 크기를 비교하려고 합니다. 이 크기. 결론적으로 말해서 위와 아래를 비교하면요, 위의 그림의 공분산이 밑에 그림보다 큽니다. 우리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자, 10자로 나눠 볼게요. 플러스 쪽에 굉장히 관찰점이 많죠. 마이너스는 별로 없고요. 이 경우는 어떻습니까? 10자로 나눴더니 플러스 쪽에도 관찰점이 있지만 더 많지만 마이너스 쪽에도 관찰점이 꽤 많아요. 즉 여기는 마이너스들이 플러스를 갉아먹겠죠. 따라서 공분산의 크기는 위의 그림이 밑에보다 큽니다. 자, 오른쪽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오른쪽을 비교할 때는 유의할 점이 마이너스라는 거예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2를 비교할 때 3이라는 숫자가 2보다 크지만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므로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3보다 큰 겁니다. 그래서 위와 아래를 비교할 때 유의하면서 비교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절대값을 씌워서 비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값을 씌우면 10자로 이렇게 보니까 마이너스 쪽에 많죠? 이 경우는요, 마이너스 쪽에 많지만 플러스 쪽에도 꽤 있어요. 밑에 그리면. 따라서 절대값을 표시했을 때 공분산은 위의 그림이 더 큽니다. 위 그림과 밑에 그림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위의 그림은요, 날렵해요. 선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 있고 여기는 선 주변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반면에 밑에 그림은 선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관찰점들이. 즉 선에 닥치닥치 붙었냐, 선에서 멀리 떨어졌냐입니다. 선에서 닥치닥치 붙은 것을 우리가 선형 관계가 높다고 합니다. 선과 비슷하다고요. 그럼 위의 그림과 밑에 그림 중 어느 게 선형 관계가 높습니까? 위의 그림이 높아요. 선에 가깝지 않습니까? 그럼 위의 그림과 밑에 두 그림과의 차이점은 뭡니까? 절대값을 따졌더니요, 공분산이 큰 경우가 선형광이 높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 공분산에서 크기가 나타내는 것은 무엇을 나타내냐 하면 공분산의 값이 크다, 작다는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냅니다. 즉 공분산이 크다면 선형관계 높다, 공분산이 작다면 선형관계가 좀 별로 없구나,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물론 절대값을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데 완벽하지 못하고요, 세모입니다. 세모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관계수와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제 4.13을 보겠습니다. 공분산의 부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즉 플러스냐 0이냐 마이너스냐를 물어본 거죠.
1번 보겠습니다. 배기량과 자동차의 무게 했어요. 배기량이라는 건 엔진의 사이즈죠. 그래서 배기량이 2000cc다, 3000cc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배기량이 크면 클수록 차는 커요. 따라서 우리가 산점들 그리면 아마 이렇게 그려질 겁니다. 그럼 공분산의 부는 어떻게 됩니까? 관찰점을 대변한 직선을 도출했더니 우상향하니까 플러스입니다. 사람의 키와 몸무게, 키, 몸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키가 큰 사람이 일반적으로 무게가 많이 나가죠. 키가 작은 사람이 몸무게가 작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찰점을 산점도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것이고, 관찰점을 대변한 직선을 도출하면 이렇게 될 거니까 우상향하니까 플러스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이것도 경제 성능과 민스크의 길이인데, 경제가 나빠지면, 즉 경제가 성장률 나빠진다는 건 이쪽에 있다는 얘기고, 경제가 좋다는 건 이쪽에 있다는 얘기죠. 미니스커트의 길이가 이렇대요. 따라서 플러스가 되겠네요. 요즘은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이런 얘기가 많았어요. 동그라미 4번과 동그라미 5번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마이너스고 이건 플러스입니다. 동조 현상을 보인다는 것은 같이 움직인다는 거라, 미국 주가가 높을 때 한국 주가도 높고 미국 주가가 낮을 때 한국 주가도 낮으니까 공분사는 플러스입니다. 이제 상관계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관계수는 이렇게 정의가 됩니다. 좀 복잡하게 생겼어요. 상관계수를 기호로 로라고 쓰는데 이거는 RHO, 로라고 읽고요. 그리스 글자입니다. 상관계수를 보니까 분자는 공분산이고 분모는 x의 표준편차 곱하기 y의 표준편차입니다. 그래서 상관계수를 계산하려면 1차적으로 공분산을 먼저 계산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를 넣어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공분산보다는 계산하기가 복잡합니다. 상관계수를 공부할 때 무엇이 목표인지를 볼게요. 1번 부호를 공부합니다. 상관계수의 부호가 플러스는 무슨 뜻일까? 마이너스는 무슨 뜻일까? 0은 무슨 뜻일까를 배울 거고요. 2번 상관계수의 크기, 크다 작다는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를 공부할 겁니다. 따라서 공부하는 내용이 똑같아요. 공분산의 경우도 부호와 크기를 공부했고 상관계수도 부호와 크기를 공부했습니다. 근데 뭔가 다른 점이 있으니까 우리가 상관계수를 공부하겠죠. 공분산 이외에 무엇인지를 좀 이따 보도록 하고 먼저 부호부터 보겠습니다. 부호. 공분산의 부호가 플러스일 수 있고 0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상관계수의 부호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분모를 보겠습니다. 표준편차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플러스만 나옵니다. 이 표준편차는 플러스만 나옵니다. 따라서 이 밑변의 부호는 플러스입니다. 즉 상관계수의 부호는 공분산의 부호와 동일하게 됩니다. 공분산의 부호가 플러스면 상관계수도 당연히 플러스고, 공분산이 0이면 상관계수도 0이고, 공분산이 마이너스면 상관계수도 마이너스입니다. 둘이 같아요. 그럼 결국 아까 4개의 그림 여기 그린 게 있었는데 여기 다시 그려보면요.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 두 개의 그림의 차이점은요. 위에 그림은 날치가 생겼고 밑에 그림은 두리뭉실하게 약간 고등어가 생겼습니다. 자, 이때 부호를 보겠습니다. x와 y를 대변하는, 즉 관찰점을 대변하는 직선을 도출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라서 공분산의 부호는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럼 상관계수의 부호는요, 동일하게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공분산이 플러스일 때 상관계수도 플러스고 공분산이 마이너스 때 마이너스니까 상관계수가 플러스는 무슨 뜻이라고 할 수 있나요?
x, 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마이너스는요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공분산 0이라는 것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했어요. 선을 도출하기가 어렵죠. 어느 방향성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게 공분산이 0인데 상관계수는 얼마일까요? 이때 0입니다. 상관계수 0이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방향성을 못 찾겠다. xy의 방향성을 못 찾겠다 입니다. 결국 공분산과 상관계수는 동일해요. 차이점은 어디 있냐면 크기에 있습니다. 자, 공분산은 크기가 이렇게 됩니다. 분산하고 매우 비슷하다 그랬죠. 다만 공분산은 마이너스도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요. 상한과 하한이 없는 반면에 상관계수는 여기다 요건데 쓸게요. 상한이 플러스 1이고 하한이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점이 큰 차이점이에요. 자, 그럼 플러스 1은 어떤 상황이고 마이너스 1은 어떤 상황일까?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을 비교할 때 아까 공분산이 위에 게 크다고 했어요. 위에 그림과 밑에 그림 비교할 때 절대값을 볼게요. 마이너스라 위에 그림이 공분산이 절대값이 크다고 했어요. 상관계수는 어떨까요? 상관계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 그림이 더 밑에 그림보다 큽니다. 이 경우에도 절대값을 따지면요 상관계수가 위에 그림이 더 큽니다. 절대값으로요. 자, 플러스를 볼게요. 여기서 상관계수의 값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이 경우죠. 더 커집니다. 더 커집니다. 최고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건 이거예요. 관찰점이 저 빨간 선에 다닥다닥 붙은 거예요. 자, 붙어서 완벽하게 붙어서 어떤 관찰점도 이 빨간 선을 지나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상관계수의 값이 플러스 1입니다. 완전한 선형관계예요. 선인데요. 관찰점 선하고 똑같은데 완벽하게 선이에요. 자, 이제 오른쪽 그림을 보겠습니다. 절대값이요. 마이너스의 절대값이 위에가 더 큽니다. 밑에 그림보다. 좀 더 상상해 볼게요. 커져서 절대값이 커져서 최고로 상상할 수 있는 것은 관찰점이 이렇게 생겼고, 그 다음에 직선을 도출하면 이렇게 된 경우를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관찰점이 선상에 존재합니다. 이런 경우에 상관계수가 마이너스 1입니다. 이것도 완전한 선형관계입니다. 선형관계가 높다 낮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선형관계가 높다는 건 관찰점이 선에 가깝다는 뜻이고, 선형관계가 낮다고 하는 것은 관찰점이 선에서 꽤 떨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자, 둘 다 완전한 선형관계인데 여기는 플러스로 완전한 선형관계고 여기는 마이너스로 완전한 선형관계입니다. 완전한 선형관계일 때는 마이너스 1이거나 플러스 1인 경우이죠. 예제 4.15를 보면 상관계수와 공분산의 차이점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키와 몸무게를 센티미터와 킬로그램으로 측정하였더니 한 자료를 계산한 결과 공분산은 200이고 x의 표준 편차는 15, y의 표준 편차는 40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x, y는 각각 키와 몸무게입니다. 상관계수의 값은 얼마입니까?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상관계수의 값은 공분산부터 먼저 구해야 되는데 공분산은 200이고요. 분자 200, 분모는 표준편차의 곱이죠. 15 곱하기 40입니다. 따라서 3분의 1이 나옵니다. 상관계수는 3분의 1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자료의 측정 단위를 밀리미터와 그램으로 바꿔 보겠습니다. 그러면 공분산과 표준편차를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공분산을 구해 볼게요. 키가 170cm는 이제 더 이상 170이 아니고 밀리미터로 바꾸면 1700mm가 됩니다. 즉 숫자가 10배가 된 거죠. 그다음 몸무게가 80kg은 그램으로 바꾸면 8만이 됩니다. 따라서
1000배가 된 겁니다. 숫자가. 그럼 공분사는 어떻게 될까요? 공분사는 200이 아니고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렇습니다. 공분사는요 200 곱하기 10배 1000배 됩니다. 그래서 10 곱하기 1000 해서 200 곱하기 10의 4승배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공분산의 크기는 측정 단위를 바꾸면 바꿔줄 수 있어요. 200에서 200 곱하기 10의 4승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측정 단위를 바꾸면 쉽게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도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키를 킬로미터로 재고 몸무게를 톤으로 쟀다면 공분산의 크기를 아주 작게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편차를 구해 보겠습니다.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170cm가 1700이 됐습니다. 10배가 되죠? 그럼 표준 편차도 10배가 됩니다. 그래서 키의 표준 편차는 15가 아닌 15 곱하기 10이 됩니다. 그리고 Y의 표준 편차, 즉 몸무게의 표준 편차는 1000배가 됩니다. 따라서 40 곱하기 1000배가 됩니다. 상관계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이 상관계수를 계산하면 공분산이 200에서 200 곱하기 10의 4승배가 되고, 그 다음에 분모는 15 곱하기 10배 곱하기 40 곱하기 1000배가 됩니다. 10의 4승배는 이렇게 나눠지네요. 따라서 상관계수의 값은 똑같이 3분의 1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뭘 파악할 수 있을까요? 상관계수는 측정 단위가 바뀌어도 동일하게 3분의 1인 반면에 공분산은 측정 단위를 바꾸면 값이 바뀔 수가 있다는 점입니다. 상관계수의 값을, 범위의 값을 보면 우리가 그걸 파악할 수 있습니다. 상한이 1이고 하한이 1이라는, 마이너스 1이라는 것은 측정 단위를 바꾸면 동일하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예요. 측정 단위를 바꿔서 값이 바꿔진다면 상한과 하한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공분산이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가 상한 하한이잖아. 이거 플러스 마이너스 무한대는 숫자가 아닙니다. 즉 상한과 하한이 없다는 뜻이에요. 측정 단위를 바꿔서 값이 바뀌는 경우에는 상한과 하한이 존재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공분산과 상관계수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정리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공분산과 상관계수는 모두 다 같이 부호가 의미하는 점은 동일합니다. 플러스면 XY가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고 마이너스는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인데, 차이점은 측정 단위를 바꾸면 공분산은 값이 바뀌는 반면에 상관계수는 바뀌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 그림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했어요. 상관계수가 0.8인 것을 고르세요. 그럼 무엇을 고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 1은 아닐 거고 0도 아닐 거고 마이너스도 아닐 거고 이 둘 중에 남는데 어느 것입니까? 자, 0은 이렇게 생겼고 플러스 1은 이렇게 생겼으니까 0.8쯤 되면 아마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이 경우는 아마 상관계수의 값이 뭐 0.4 뭐 어쨌든 0.8보다 작을 겁니다. 자, 그래서 상관계수의 값을 보면 제가 어떻게 생겼다는 걸 파악했죠. 이렇게 생겼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공분산이 50인 경우를 찾아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것일까요? 0인 경우 아니고요. 마이너스 아니고요. 마이너스 아니고요. 이 세 개 중에 어느 걸까요? 공분산이 50이라고 할 때 이 세 개 중에 어느 것이냐? 모릅니다. 그럼 결국 어느 게 더 좋은 지표일까요? 상관계수와 공분산은 어느 게 더 좋은 지표이겠습니까? 여기 질문을 보겠습니다. 두 확률 변수의 변동 방향과 선형 관계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공분산과 상관계수가 있다. 어느 지표가 더 좋은지 설명하시오. 어느 게 더 좋은 지표일까요? 여기 보니까
상관계수가 더 좋은 지표입니다. 왜냐하면 상관계수의 값을 알면 통계학을 공부한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생겼구나 걸 파악할 수 있어요. 반면에 공분산의 값을 알면 이거 아닌 거는 맞는데 이 셋 중에 어느 것인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좋은 지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섭씨를 씁니다. 섭씨 오늘 40도씨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무지 덥겠구나. 모두가 공유하는 동일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런 40이라는 숫자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을 거의 공유하잖아요. 그게 좋은 지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섭씨라는 걸 쓰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관계수는 그 숫자를 얘기하면 모든 사람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상관계수가 더 좋은 지표입니다. 우리가 상관계수는 공분산을 구하고 다시 표준편차를 구한 다음에 공분산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계산이 복잡해요. 상관계수가. 그렇지만 더 좋은 지표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예제 4.17 보겠습니다. 상관계수 공분산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각 관점이 발생할 확률은 4분의 1로 동일하다고 했습니다. 자, 관찰점이 하나, 둘, 셋, 네 개인데 요건데요. 가까이 나올 확률이 4분의 1로 동일하대요. 동그라미 1번부터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x, y 1일 2, 3, 4가 있는데요. 1일 때 2, 2일 때 4, 3일 때 6, 4일 때 8입니다. 직선을 도출해 볼게요. 직선이 이렇게 되고 모든 관찰점이 선상에 존재합니다. 그럼 이때 상관계수는 얼마일까요? 상관계수는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동그라미 1의 값을 10배 하면 2가 나오고, 즉 x 보니까요 10, 20, 30, 40대 있습니다. 1이 10, 2가 20, 3이 30, 4가 40 됐어요. 10배씩 됐어요.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그리면요 이렇게 됩니다. 10, 20, 30, 40인데 2, 4, 6, 8에서 관찰점이 이렇게 돼요. 이런 경우에 직선을 도출하면요 선이 이렇게 되고 모든 관찰점이 선상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플러스 1입니다. 마찬가지로 동그라미 3은요 y의 값을 10배 했어요. 즉 2, 4, 6, 8을 10배란 거 20, 40, 60, 80이 나온 겁니다. 그럼 이때 상관계수는 얼마가 나올까요? 똑같이 플러스 1이 나옵니다. 즉 동그라미 1번, 2번, 동그라미 3번이 상관계수가 똑같이 플러스 1입니다. 이때 궁금한 게 공분산의 값이 얼마일까 라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공분산을 계산을 하면 여러분들이 엑셀로도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covariance .p 이 p는 population이라는 뜻이고요. 이런 스타일로 함수를 계산하면 나옵니다. 이때 공분산은 2.5가 나오고요. 이때 공분산은 25가 나오고요. 그리고 공분산은 250이 나옵니다. 그리고 공분산이요 이렇게 10배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여기서 보니까 상관계수가 일정하게 플러스 1입니다. 최고값인데 공분산은요 바뀌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거 공분산이 50이 나왔다면 어떤 상황일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파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측정 단위를 바꾸면요 마음 놓고 막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관계수에 대해서 다음 사항을 공부할 겁니다. 1. 상관계수와 비선형 관계에 대해서, 두 번째 상관계수와 독립, 세 번째 상관계수와 인과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첫 번째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상관계수를 구하니 거의 0과 같다. 요 문장이 있네요. 자, 요 문장입니다. 상관계수가 0에 가까워요. 따라서 두 확률 변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주장이 맞을까요? 하는 얘기입니다. 이 주장은 틀렸습니다. 자, 다음 예제를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자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관찰점은 x의 값이 마이너스 5일 때 y 값은 25. 두 번째 관찰점은 x의 값이 마이너스 4일 때 16 해서 쭉 관찰점이 총 11개가 있는데 엑셀에서 상관계수를 구해봤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하면요 거의 0이 나옵니다. 0이 나오면 상관계수 0이 나왔으니까 xy간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자, 아닙니다. 이 자료를 그림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아무 관계가 없어 보입니까? 아닙니다. 매우 관계가 있어 보이죠. 어떤 관계냐면 이런 2차 함수의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y는 x제곱의 스타일의 관계가 있어요. 근데 상관계수는 0입니다. 왜 그러냐? 상관계수라는 것은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선형관계가 크다 작다 를 나타내는 것이지 비선형관계까지는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상관계수는 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내고요. 공분사는 아까 설명할 때 선형관계의 정도라고 세모라고 했어요. 공분사는. 왜냐하면 측정 단위에 따라서 크고 작고 하기 때문에 크기가 크다고 해서 선형관계가 크다? 선형관계가 높다? 라고 말을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제가 측정 단위를 바꾸면요 상관계수를 아주 크게 할 수 있고 아주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선형관계의 정도만 나타낼 뿐이지 비선형관계의 정도를 나타나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장은 틀렸어요. 그럼 어떻게 고쳐야 될까요? 상관계수 0에 가깝다면 두 확률 변수에 선형관계는 없는 겁니다. 선형관계는 없다. 비선형관계는 모르겠다예요. 왜냐? 상관계수는 비선형관계를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관계수를 구하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것도 상관계수를 구하면요 거의 0에 가깝게 나옵니다. 상관계수라는 것은 선을 나타내야 되는데 이때 선을 표현하면 어때요? 선을 어디로 그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관찰점이 선에서 너무 멀리 있어요. 왼쪽도 그렇죠. 선을 어떻게 그어야 됩니까?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관찰점이 선에서 너무 멀리 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 0입니다. 오른쪽 그는 마찬가지고요. 상관계수가 0입니다. 아무런 관계가 없나요? 아니죠. 매우 중대한 관계가 있습니다. 원의 관계가 있습니다. 원. 그 선형 관계만 없는 것이지 비선형 관계는 있는지 없는지 모릅니다. 봐야 돼요. 3번부터 보겠습니다. 구글에 구글 코릴레이트라는 서비스가 있었어요. 지금은 중단됐습니다. 몇 년 전에 중단됐어요. 제가 즐겨 쓰는 서비스였는데 이 서비스는 이렇게 합니다. 제가 데이터를 입력합니다. 데이터를 구글 이 코릴레이트에 입력을 하면 이 구글 코릴레이트에서 상관계수가 높은 거를 데이터를 주어요. 제가 입력한 게 이거입니다. 2006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미국 국적자의 월간 국내 입국자 수를 입력했습니다. 즉 미국 국적자 중에서 한국에 입국한 자의 수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구글 코릴레이트에서 상관계수가 높은 순서로 검색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 높았던 게 상관계수가 0.8이 나오는 무려 0.88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레더 렌탈입니다. 레더는 뭐예요? 사다리예요. 렌탈은요? 임대예요. 자, 우리나라에는 레더 렌탈이 거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아파트에 사니까 이 사다리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집이 개인주택이 많습니다. 물론 개인주택에 차고지에 레더가 다 있어요. 근데 보통 큰 거가 있지 않고 작은 게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지붕에 작업을 할 때는 사다리가 큰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큰 사다리 같은 걸 모두 다 차고에 놓을 수가 없어서 어떤 사람들은 작은 사다리만 놓고 큰 사다리는 놓지 않아요. 그때 렌탈을 하는 거예요. 국내 입국자 수, 미국인의 국내 입국자 수나
네더렌탈의 수나 무슨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즉 인과관계가 없습니다. 인과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관계수는 매우 높게 나옵니다. 그 두 데이터를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여기서 파란색은요, 이 파란색은 입국자 수이고 빨간색은 네더렌탈이에요. 사자에 빌리는 수인데 이 기간 중에 비교를 해보니까요, 거의 움직임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이 그림을 보겠습니다. 입국자 수가 Y축에 있고요, 사다리, 렌탈이 X축에 있어요. 근데 관찰점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어떻습니까? 선형관계가 매우 뚜렷한 것으로 보이고요. 관찰점이 대략 이런 스타일로 되어 있고 관찰점을 대변한 직선을 도출하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관계수가 무려 0.88이나 나온 것입니다. 그럼 상관계수가 높다면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관계수가 1에 가깝게 나왔으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겠습니까? 상관계 1에 가깝다면 통계적인 관계는 있습니다. 통계적 관계는 매우 높으나 인과관계가 있는 것은 모릅니다. 즉 상관계가 높다고 하면 X와 Y 간의 선형관계가 높아요. 즉 통계적인 선형관계는 높지만 X와 간의 인과관계가 있냐? 그건 아닙니다. 인과관계와 상관계는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2번 봅니다. 상관계수와 독립. 여기서 질문이 이거예요. 상관계수가 0입니다. 그러면 독립일까요? 독립이면 상관계수가 0일까요? 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독립은 그 전에 배웠는데 독립은 이거예요. A와 B가 독립입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probability A given B가 probability A와 일치하는 경우, 즉 B가 일어났을 때 A가 발생할 확률이나 그냥 A가 발생할 확률이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B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거나 상관없이 A가 발생할 확률이 일정한 경우에는 독립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동전을 던져서 X를 첫 번째 동전의 결과라고 하고 Y를 두 번째 동전의 결과라고 해보겠습니다. X는 앞면에 나오면 1이고 뒷면에 나오면 0이고요. Y는 앞면에 나오면 1이고 뒷면에 나오면 0입니다. 이때 독립인가요? 독립입니다. 독립이라는 건 여기서 보시면 이런 거예요. A라는 사건은요, 여기서 Y가 1인 사건이 A라는 사건이고 B라는 사건은 X가 1이라는 사건입니다. X가 1일 때 Y가 1일 확률과 Y가 1일 확률이 같다면 독립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말로 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동전에서 앞면이 나왔어요. 그 전제하에서 두 번째 동전에서 앞면의 확률이나 그냥 앞면에 나올 두 번째에서 앞면의 확률이 같다면 독립이라는 거예요. 즉 첫 번 주사위가 뭐가 나오든 상관없이 두 번 주사위가 나올 두 번 주사위 앞면의 확률은 동일하다는 뜻입니다. 그럼 독립이에요. 요것도 같고요. 여기도 보면 같고요. 여기도 보면 다 같습니다. 즉 독립입니다. 그럼 공분산 0일까요? 네, 0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0이 나오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네요. 독립인 경우에는 공분산 0이다. 즉 상공에서 0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요번에는 뭘 할 거냐 하면 상공에서 0일 때 독립일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복잡하기 때문에 간단히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 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 예는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x는 마이너스 1을 0, 1 중에 한 수치를 각각 3분의 1 확률로 취합니다. y가 취할 수치는 이런 거와 같대요. 자, 그림을 그려 보겠습니다.
x가 취하는 값은 마이너스 1, 0, 플러스 1인데 이때 y가 취하는 값은요 이렇습니다. x의 값이 마이너스 1 플러스 1인 때는 1을 갚습니다. 1을 갖고요. x의 값이 0일 때는 0을 취해요. 그래서 요 세 점을 취하는데 세 점이 각각 취할 확률은 3분의 1씩입니다. 이때 공분산이 0입니다. 계산해 보시면 0이 나오면 알 수 있고요. 독립인가를 보겠습니다. 독립에 대해서는 요게 만족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겠습니다. x가 0이란 전제 하에서 y가 1일 확률을 볼게요. x가 0이래요. 그럼 y가 1일 확률은 얼마예요? y는 1이 나올 수가 없으니까 0입니다. 근데 y가 1일 확률을 보겠습니다. y가 1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y가 1일 확률은요 y가 0일 수도 있고 1일 수도 있는데 1인 경우는 3번 중에 2번이라 1일 확률은 3분의 2입니다. 0일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자, 여기 보겠습니다. 0, 1을 틀리죠. 이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독립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즉, 이 관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독립이면 상관계수는 0인데요. 상관계수가 0이라고 해서 독립인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말로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상관계수는 선형관계를 나타냅니다. 즉 상관계수가 0이라는 건 선형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독립이라는 것은 선형관계 이외에 비선형관계도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형관계가 없다고 해서 비선형관계까지 없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따라서 상관계수 0이라고 해서 독립이 아닌 겁니다. 독립은 선형관계와 비선형관계가 다 없는 경우를 포함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론이 이겁니다. 그래서 상관계수가 0이면 독립이 아닐 수 있는데 독립이면 무조건 상관계수는 0입니다. 왜냐하면 독립은 선형관계와 비선형관계를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독립이라면 선형관계도 없고 비선형관계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